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면 그림책이라도 한 권 더 보고 싶고 나들이도 나가고 싶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가을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허해질까 봐 책을 더 붙들기도 하고 책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네, 지난주에는 아트가 그림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로댕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그림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또 보고 댓글이나 또 후기 글을 남겨주시면서 공감하니까 저도 엄청 흐뭇하더라고요. 예,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아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아트는 잘 몰라요. 다만 제가 느끼고 행복했고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달되면서 또 다른 아트에 대한 즐거움, 삶의 행복감 이런 걸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네, 오늘은 아트를 알고 그다음에 그림책이 아트라고 했는데 그림책을 보다 보면 초현실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하필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서사를 잘 못 읽어내겠다, 어렵다, 한쪽으로 둬버리는 이런 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사실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초현실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성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상징성을 해결해 나가고 초현실을 어떻게 읽어냈는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여러분들도 그림책에서 말하고 있는 초현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 초현실을 시작하고 이야기 나눈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르네 마그리트는 스스로 초현실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초현실주의자와 함께 교류하다가 떠나서 다시 자기의 나라 벨기에로 가가지고 그림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르네의 의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현실이라는 개념은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실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초현실로 묶어버리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르네가 표현한 유명한 그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보다 앞서 현실은 상징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상징. 다시 말하면 르네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고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이야기, 형상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겉으로 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원제는 이미지의 배반입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글자로 썼어요. 르네 이전에는 그림 안에다가 글자를 새기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아도 르네는 표현을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게 파이프가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 딱 파이프죠. 그런데 파이프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는 그 가시성과 그 음성, 그러니까 문자 언어, 엄표라고 하죠. 그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르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파이프가 아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비난의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파이프 안에 이 종이 안에 있는 그림에 담배 니코틴을 담을 수 있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가루를 담을 수 있냐?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림일 뿐이지 현실적인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를 파이프다라고 말하면 나는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게 종이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지 어떻게 이게 파이프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그런 점에서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시성과 엄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전달하고 이미지를 전달할 때 기의가 있고 기표가 있어요. 기의는 뜻을 나타내고 기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도 그림책도 기의와 기표로 전달을 해요. 기의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미지의 배반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하나들 봐볼까요? 이것도 사과가 아니래요. 청취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사과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과일까? 이 안에 보여지지 않는 물성, 느낌, 즙,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일 뿐이다. 그러니 사과가 아니다. 이해가 좀 가신가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실제를 같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전체를 다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주문들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그림책의 초현실적 전개에 거의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넘기면서 이미지를 보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읽어야 비로소 진짜의 이야기가 형성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가시성과 엄표. 예, 가시성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고 색칠하고 디자인한 거고, 여기서 엄표는 글자를 쓰고 말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대중문화 예술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르네가 이것은 이미지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시로 다시 재창조되고 어떤 설치 예술로 재창조되고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던 것을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서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대중예술에 파고들면서부터는 다른 2차 제작물로 연계되어서 활용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의 이야기, 어제 북큐레이션 과정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호랑이는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까라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열쇠를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호랑이 열쇠를 따준들 수많은 장애를 만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쏘아 죽일 것이고 국경을 넘는다거나 여기 보면 바다를 넘는다거나 사막을 건너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남겨집니다. 이거야말로 초현실이죠. 보세요. 호랑이가 우리에서 고양이가 열어준, 관리사가 열어준 그 우리를 열고 나와서 저벅저벅 걸어서 바다를 넘어가요. 현실의 색과 바다의 색을 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바다의 색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요. 사막의 세계, 그리고 정글의 세계. 그래서 이 그림책을 모호하고 애매하게 느끼기도 해요. 현실인가 상상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이렇게 본인이 원래 그리워했던 곳,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가는 이 현상이 실제인가 허상인가 상상인가 그리고
12장면이 나올 때 동물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동물원의 모습에 동물원에 갇혀있던 인물들이 여기에 다 구현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평화를 구현하고 있는 그 작가의 의식이고 철학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것은 실제로 호랑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에 그닥 의미가 없어요.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생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양이와 호랑이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그림이 이어지는데 관리인이 열쇠를 따준 순간에 이 친구는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독자는 질문을 던져요. 정말 여기로 갔을까 하는 거. 가도 좋고 가지 않아도 좋죠. 작가가 추구하는 건 뭐냐. 동물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동물들은 돌아가서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구현하기를 바란다는 게 작가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구현하다 보면은 현실의 공간에서 초현실적 그림으로 상상의 공간으로도 가기도 하고 다시 현실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자가 읽어낼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존중받아야 함을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작가들이 구현하는 초현실적 그림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르네 마그리트가 구현하는 것의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대가족입니다. 새 한 마리가 있네요. 그리고 새 한 마리 안에 넘실거리는 파도, 바다, 칙칙한 하늘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하늘 아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새 안에는 너무 맑고 평화롭고 행복한 하늘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쩌면 작가는 이 평화를 바라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실거리는 파도라든지 어둑한 배경 아래 이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돼요. 제목이 그림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기표와 기의로 형성되는 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표는 제목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거는 새예요. 바다 위에 날고 있는 새, 그리고 구름을 담고 있고 행복한 구름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를 만들어내야겠네요. 르네의 입장을 한번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새 한 마리를 구현하고 있는 게 과연 이 현실인지 바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가족의 이미지와 연관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가시성, 엄표 이런 것들과 연관돼요. 초현실을 읽어내려면 이런 가시성과 엄표의 연관성을 다 알아내야 이제 유추해내야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르네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양복재단사의 아버지 모자 제조공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삼형제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에게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주 많이 솟아나고 있고 모든 그림에 깔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기의 경험은 의식, 무의식, 표현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안에 또는 무의식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 그러면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침대 옆에 나무 상자가 떠오르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했어요. 본인도 절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커다란 기구가 떨어졌는데 이 기구를 덜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고 마음 안에 오랜 시간 잔영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랑 함께 공동묘지에서 놀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는 무덤이라고 보는데 공동묘지는 유럽은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공동묘지 아래에 들어갔다가 놀고 다시 나왔는데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어떤 화가가 굉장히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마술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마술이, 이 경험이 르네의 다름의 그림으로 시도하게 하는 시발점이고 동기입니다. 자, 르네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14살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죠. 그리고 계속 이 형제들을 방 안에 가두고 억압하는 일들도 번번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성장했던 이 르네는 마음 안에 왜곡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어떤 왜곡으로 드러나냐면은 어머니가 자살을 했는데 사람들이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왜곡이겠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격 속에 숨겨진 욕망, 환상, 방어들이 결함에 노출되는 실험의 장이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부모님의 결핍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엄마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 방어 기제로 드러나는 거죠. 표출하는 거죠. 이 어머니의 자살, 이런 것들은 아까 대가족의 그림을 구현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쾌락이라는 그림을 조사했을 때 있었거든요. 르네 마그리트를 공부할 때 쾌락이라는 그림이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그림을 옮겨 놓았는데 어디다 둔지를 몰라서 못 찾았고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뒤졌는데 없어요. 온라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새를 뜯어먹는데 입가에 옷에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쾌락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극도의 잔인성, 그 다음에 왜곡된 쾌락, 이런 것들을 구사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저는 르네의 성장기라든지 르네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게 왜곡된 쾌락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녀가 그런 뜯어먹는 새,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그 안에 소녀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의 불안한 심리, 그리고 르네 역시 그런 거를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 그림은 더 못 봐요. 그러니까 르네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얼굴을 가리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 하면 엄마가 구조되었을 때
치마가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부러 본인이 죽으면서 치마를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지, 물결에 의해서 치마가 얼굴을 가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4살의 소년이 그런 르네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 안에 내면이 포출되고자 했던 심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천을 뒤집어 쓰고 보여주는 게 다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의 이면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들이 읽어지죠. 또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런 그림도 이제 빛의 제국이라든지 피레네 성의 석기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것도 보면은 앞에는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고요, 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밝은 대낮이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할까요? 지극히 초현실적이죠. 이거 역시 석기시대라는 그림이 점점 이렇게 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부력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중력이 무시되고 있는 그림. 그렇다면 그 피레네 이 커다란 돌덩이 위에 있는 성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과연 초현실인데 여기에서 이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들, 이걸 이야기하고 서사를 형성한다면은 그림책 안에 있는 서사는 충분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르네는 40대 때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자기는 강요되고 관습에 의한 익숙한 것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움과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 아닌가. 관습과 강요는 이미 정해진 것들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그림들인데 그것으로만은 이 현상과 나타냄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를 그리고 싶었고 부조화를 그리고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는 그림들을 그림으로 인해서 관람자가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고 이면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현실 배반, 초현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념과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말하고요. 그로 인해서 관람자는 자기 충족적 지적 세계에 몰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표현이 모순되죠. 지적 세계 하면은 보여지는 것들을 얼마나 연관짓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인데 보여지지 않는 비현실적 이야기를 가지고 지적 세계에 몰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의 자극을 받고 뜻밖의 표현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는 어떤 방식을 많이 전개했냐면 대상끼리의 병치, 전혀 다른 대상을 나란히 놔두고 이거를 연결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전혀 다른 대상이잖아요. 밤과 낮.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 그 대상을 혼합시키고요. 사물의 성질을 바꿔버려요. 여기에 사물의 성질 봐보세요. 돌멩이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바위덩어리 꼭대기에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이 낯선 감정이란 우리 스스로 낯선 감정을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안의 무의식에 남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셀프, 그리고 은폐하고 싶은 셀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제시하지 않아도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르네 그림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아픔, 절망, 상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만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하니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점이 되게 르네 그림의 초현실의 그림이 고맙기도 하고 그 이후로 많은 초현실의 그림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와서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자, 그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 마르셀 파케가 쓴 글인데 해석한 글을 한번 볼게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책을 보면 이 지문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태도를 되찾고자 했다. 나는 회화 기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서 홀로 의식적으로 내가 회화에 대해 아는 모든 것과 다르게 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나는 강요와 가장 거리가 먼 그림들을 그리면서 자유의 기쁨을 경험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의 의미,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긴 하늘의 장난으로 나는 미래주의 전시에 출품된 도판이 실린 카탈로그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나를 따분하게 만드는 판에 박은 상식을 향한 힘찬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 휴일을 보내던 옛 묘지에 지하 납골당에서 올라올 때마다 만나곤 했던 것과 같은 빛이었다. 그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과도 같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표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는 그 본인의 시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마르셀 파케가 지었던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어요. 네. 참 르네는 자신을 철학가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르네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교시에 이어질게요. 쉬었다 오세요.